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차옥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새 총리에 지명됐습니다. 극우 성향 정부는 무솔리니 정권 이후 100년 만입니다. 경기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은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22일 토요일 뉴스 광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8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앞서 2시간여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일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혐의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던 정황도 있다며 받은 돈의 성격은 대선 자금이라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돈 전달책이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메모로 남겼는데 이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한 대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신경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참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하고 군사 정보망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책임자인데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속단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 이대준 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김 전 청장이 안분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가 새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곧 내각을 구성하고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선 지 100년 만에 이탈리아에 또다시 극우 성향의 정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을 접견한 조르자 멜로니 대표, 우파 연합 살비니 대표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Della sottoscritta come persona incaricata di formare il nuovo governo. Noi attendiamo ovviamente ora le determinazioni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che 이 만남 이후 마타렐라 대통령은 멜로니를 총리로 지명하고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곧 내각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총리에 취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의장의 무솔리니 숭배자로 알려진 이그나치오 라 루사를, 하원의장의 친푸틴 성향의 극단적인 보수파 로렌초 포타나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모두 극우 성향으로 뒤바뀌고 있지만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새 정부가 친나토, 친유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발표할 장관들도 자기 생각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uesto è il tempo in cui se si vuole far parte della storia si deve capire la responsabilità che si ha nei confronti di decine di milioni di persone perché l'Italia 무솔리니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시 이탈리아에 들어설 극우 성향 정부. EU는 물론 전 세계가 이탈리아 새 정부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대형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임시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그 위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5명이 추락했습니다. 2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공사장 한쪽 바닥이 뻥 뚫려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짓고 있던 창고 건물의 4층 바닥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위에서 일하던 5명이 1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 10여 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3명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이 끝내 숨졌고 1명은 회복 중입니다. 다른 중상자 2명은 구급차와 헬기로 각각 인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 등이 추락한 사람들과 뒤엉키면서 피해가 컸던 거로 전해집니다. 위에서 철근 돼 있던 게 다 구조물이 같이 떨어져서 철근이 같이 추락하면서 공돌이 무게 때문에 거기 깔려서. 사상자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작업 중이던 다른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사고 순간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그 밖에 실종자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저온 물류창고로 완공을 넉 달가량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업체의 과실 여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자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예정에 없던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취임 50여일 만에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윤 대통령 부친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들인 경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건넨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건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여권에 공을 넘겨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뒤 곧바로 특검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작년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민주당은 상정조차 안 했다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의원들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함께 침몰할 것이라며 갈라치기에도 나섰습니다. 특검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부친 집 매각 의혹을 넣자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다면 검찰 수사부터 잘 받는 게 우선이라며 당대표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실체적 진실 규명이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 이 대표의 특검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이 특검 제안을 거부한 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도입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건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이미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들은 하자고 했지만 여야는 신경전만 벌이다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100여일 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특검을 전격 제안합니다.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지금 현재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자신감을 내비치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그 특검을 그럼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양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합의한 듯 보였지만 여야는 특검 형식이나 수사 범위 등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장외 설전만 벌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대선 뒤에도 특검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한 이른바 상설특검을, 반대로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 법안을 주장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야가 바뀐 지금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법안 상정권을 지닌 법사위원장부터 국민의힘입니다. 또 안건 조정이 회부, 패스트트랙 등 여러 절차들이 예상되는데 여야 합의가 없다면 몇 달씩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할 텐데 결국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처럼 한치 양보 없는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 곳곳에서도 고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여야가 격돌했던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도 대검찰청 국감 파행의 책임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 교역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의 칼을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들 대단히 유감스럽고 엄중하게 항의드린다 이런 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감 보이콧을 보면서 우리 옛날 속담이 생각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로입니다.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 압수수색 224대 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30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8번, 38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넷플릭스와 구글 같은 플랫폼 회사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재남 원자력재단 이사장의 과거 통합진보당 이력을 놓고 사상 검증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대한민국 사보타지를 기획했던 그런 이석기 일당을 옹호했잖아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의원님께서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여부가, 정무위 국감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대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엽니다. 경찰은 이 집회에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촛불 전환 행동 등 진보 성향 단체가 숭례문 교차로와 태평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7천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고 주최 측은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 차량 운행을 피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질 텐데요. 양이 적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1.2도, 한낮 기온 19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그리 춥지도 덥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천안과 음성의 가시거리가 13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인천, 충남과 대전, 세종과 대구는 오전과 밤 사이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강릉이 18.7도, 제주는 18.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이 21도, 대구가 23도, 진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을 상대로 논문 심사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논란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해외 출장을 간다며 출석을 거부했던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도피성 출장이란 비판 여론에 밀려 결국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국민대에 대해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나 연구 부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대를 세간에서 뭐라고들 하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국힘대, 건희대, 국민학교, 논문이죠 맛집 이렇게 불러요. 아세요? 이몽재 국민대 총장은 논문을 제대로 검증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그 말만큼 닮아는 이 논문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윤리위원장은 누굽니까? 윤리위원장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숙명여대에 대해선 표절 의혹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이거를 끌어야 될 정도로 교수님들 수준이 낮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사인의 그 학위의 표절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난리법석을 떨 일인가.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논란을 들고 나오며 맞불을 놨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그렇게 집착하는가? 김 여사가 대학 겸임 교수로 지원하며 허위 수상 이력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홍석화 씨도 국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 씨는 김 여사의 2004년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수상 기록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한복 화보 촬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화재청이 이번에는 유명 가수의 공연 같은 상업적 행사에 청와대를 빌려주면서 특혜성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리 행위를 막겠다며 청와대 관람 규정을 만들었는데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적용 시점을 늦추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진행된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첫 대규모 공연이었습니다. Are you ready? 공연 실황과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예능 다큐멘터리는 유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지난 14일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공연이 상업적 행사였던 셈입니다.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수 비의 공연은 규정이 제정되고 사흘 뒤인 10일에서야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예외 조항을 두면서 결국 청와대 대관은 성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17일로 예정된 공연 촬영을 위해 맞춤형 부칙을 넣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의 청와대 공연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논의됐던 거여서 문화재청이 결국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을 하면서 넷플릭스에 나온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6월 20일 이후에 적용한다. 촬영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본 공연 촬영을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를 사전 답사하고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왔던 것도 논란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일단 저 대통령 집무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의미니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며 해당 촬영권이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난달 강원도가 보증을 선 빚을 갚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채권 시장에 얼어붙어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고 강원도도 뒤늦게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우려로 채권 시장이 위축된 문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되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 보고 안일하게 보고 대응 없이 한 달을 거의 소비했다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석 달 만기로 파는 채권 금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줄곧 상승세입니다. 특히 레고랜드 보증 관련 우려가 나온 이후 이런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레고랜드의 부실 사태가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들이 발행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최고인 한국전력 채권도 4천억 원 가운데 30%가 팔리지 않았을 정도. 가뜩이나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채권 부도 우려가 커지자 일반 회사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채권을 제때 팔지 못한 금융사들이 위기를 겪거나 매각될 거란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러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채권 시장이 풀리지 않으면 기업이 더 어려워져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악성 소문 단속반을 꾸렸고 금융위원회는 1조 6천억 원을 들여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장에선 비슷한 소문이 나오고 있고 채권 매입 규모도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때문에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금융사가 가진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까지 보증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장은 잔뜩 얼어붙어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소방병원 설립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등을 받는 이흥교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 10달 만입니다. 이 청장은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 사업 당시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며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수건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뿐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에 다목적 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이 댐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댐이 폭파되면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의 드니프로강 카호우카 댐. 수력 발전소가 있는 다목적 댐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에 물을 공급하는 남부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댐에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запрещенных методов и способов войны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Херсон, о подготовке Киевом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ракетного удара по плотине Каховской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нанесение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ракетно-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удара.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댐에 폭탄을 매설하고 위장 공격을 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댐을 폭파한 뒤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Підрив дамби означатиме масштабну катастрофу. Звичайно,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окупантам байдуже, що буде з територією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는 댐의 폭파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과 같은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댐을 점령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있고 러시아는 공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100개 가까운 마을을 수복했고 헤르손시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Триває. Херсонщина. Усього деокуповано 88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Тут проживає 11 827 цивільних громадян. На даний час 한편 러시아군이 헤르손시에서 대대적 후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국방부는 진단했습니다. 남부전선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러시아는 최근 주민대피령과 계엄령을 동시에 발동해 점령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엄중한 질책을 수용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불매운동 등의 악화되는 여론 때문으로 보이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안전시설 확충 등에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지 6일 만에 기자회견장에 선 SPC그룹 허영인 회장. 먼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유가족을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사고 당시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SPC는 회장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안전시설 확충과 설비 자동화에 7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개선책을 수립하고 회사 외부 인사와 현장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고 이틀 뒤 서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고 뒷전 대응이 연일 드러나면서 공분을 일으켰고 SPC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진 상황. 악화하는 여론에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로 수습에 나섰지만 질의응답 없이 회견이 끝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기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 측은 SPL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호입니다. 이런 재발 방지 약속을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동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진 기자입니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이후에도 추모제에는 고인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SPC 회장의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 발언, 그리고 본사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평택 공장이 폐쇄되자 동료 노동자들을 대구 공장으로 보내 생산이 중단된 원자재 생산을 재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허 회장의 사과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사고가 난 곳과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 생산을 위해 대구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C 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막아세우며 충돌했습니다. 같은 시간 SPC 측은 직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1,000억 원 이상이라는 비용만 강조하는 사실상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투자처도 모르는데 돈부터 질러대는 것, 이것은 제대로 그렇게 시행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SPC는 올해 초 ESG 경영을 혁신 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경영이 문제로 꼽힙니다. 가족 경영으로 굳어져 있고 오랫동안 내려왔고 외부의 그 압력으로부터 굉장히 좀 둔감하달까 경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번 사과와 대책 발표에선 핵심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236대의 순찰차를 활용해 알람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알람 순찰차를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주기적인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 구경하기 좋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 위주로 정체는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동선 인천 쪽 서창분기점 진출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이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 부근 끝자락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화도에서 6km 구간,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초월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영남권으로 이동하기는 괜찮지만 일부 지역 옅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 부근에서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띠도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0.8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9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천안과 음성의 가시거리가 13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인천, 충남과 대전, 세종과 대구는 오전과 밤 사이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8.6도, 원주는 7.9도 가리키고 있고요. 광주는 14.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청주 21도 예상되고요. 광주가 22도, 울산과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8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앞서 2시간여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일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혐의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던 정황도 있다며 받은 돈의 성격은 대선 자금이라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돈 전달책이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메모로 남겼는데 이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한 대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신경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참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하고 군사 정보망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책임자인데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 이대준 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김 전 청장이 안본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로 5년마다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즉 당대회가 오늘 폐막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의 사면임 확정을 넘어서 절대적인 위상을 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당대회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조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당대회 폐막식에서 향후 5년 중국을 이끌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포함되면 관례를 깬 3연임의 문이 열립니다. 폐막 연설을 통해선 중국의 정책 진로도 드러납니다. 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必须充分发挥亿万人民的创造伟力。 폐막식에서 당의 헌법적인 당장을 개정해 당의 핵심으로서 시 주석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주석에 대한 인민영수라는 호칭도 확산 중입니다. 폐막 다음 날인 내일은 중앙위원들이 모여 중국 엘리트 정치의 핵심 중앙정치국 위원을 뽑습니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권력의 정점, 정치국 상무위원도 확정됩니다. 여기에 시 주석 측근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에 집중된 권력 구조는 대외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중국 외교 책임자는 투쟁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我们反对各种单边制裁、极限施压，绝不接受任何零和博弈和丛林法则。 시진핑 주석이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면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엘리트 정치의 특징이던 집단 지도 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7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당 지도부에 얼마나 진입하는지도 세대 교체, 후계 구도와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대회 프레스센터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2년 전 입주민 갑질과 폭행 끝에 경비원 최희석 씨가 숨졌습니다. 이후에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돼서 어제로 꼭 1년이 됐는데요. 의식의 변화인지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 상담은 1년 새 2배가 늘었는데 이 법으로 구제를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출근 시간대 주차면 앞뒤로 2중 3중 평행 주차된 차들이 빼곡합니다. 한 대가 나가려면 많게는 서너 대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 그 일은 곧 경비원들 몫입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30대가량을 대신 운전해야 하고 귀가하는 입주민이 요구할 땐 대리주차까지 해줘야 합니다. 무슨 발렛이라 발렛이 무슨 발렛. 자리가 있으면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고. 경비원 갑질방지법에 따르면 모두 금지된 일. 그런데 왜 버젓이 계속되고 있을까? 관리원으로 돼 있거든. 경비원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변칙으로 해가 관리원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법적 신분을 바꾸는 우회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관리원은 일반 근로자라 업무 제약이 없고 아파트 측은 이걸 근거로 주차 등의 업무를 시킵니다. 대신 일반 근로자라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의무 휴식도 제공해야 하는데 그건 또 보장이 안 됩니다. 휴가 시간 제일 바쁜데 또 같이 있으면서 휴게 시간이라고 못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막말과 욕설은 좀 사라졌을까? 당신 뭐 하는 거야? 누구 월급 받아? 내 월급 받아 안 받아? 내가 갑질하는 거야? 이거 많이 쳐먹고 이거. 네가 경비로서 그러면 뭘 한 게 있어? 2달 전 녹음된 이 대화는 경비원을 향한 폭언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담을 여전히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죄인같이 말만 듣고 그 사람은 뭐 갑질되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현행법은 이런 경우 사업주가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 말해봐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빨리 합의를 해내는 등 동대표 회장한테도 문자 보내고 소장한테도 문자 보내고 너무 스트레스가 도저히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단기 고용 신분인 경비원들에겐 신고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고를 못하죠. 신고를 바로 쫓기는데요. 단기 계약을 해가지고 석 달이면 계약 안 하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경비실의 에어컨 사용량을 통제하려다 구설에 올랐던 이 아파트는 1년 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끼지 말고 충분히 써라 그랬지. 옛날에 내가 그대로 있을 때는 말씀은 방문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입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순금을 또 한 초소에 갖다 놓고 대다수는 좋아요.
결국은 나와 같은 이웃으로 바라보려는 입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제도보다 중요한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옮기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을 넘겼는데요. 방역당국은 계절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75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24,691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그제보다 680명 줄었지만 1주 전과 비교하면 1,100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단 2,400여 명 많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9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은 것은 9주 만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킨지를 의미하는 지표로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게 증가세로 가는 것인지의 여부는 한 주 것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추가 좀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계절 독감 의심 환자 역시 이달 둘째 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6.2명으로 유행주의보 기준인 4.9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계절 독감과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을 거듭 경고하며 백신 접종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군 부대 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입영 전 PCR 검사 등을 지속하고 군 병원 병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7개 시도에 2,500여 명의 방역관리요원을 운영하고 8개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광지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경북 영주의 한 인삼밭이 크게 훼손됐는데 누구의 소행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말에 방사했던 여우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공단 측은 다른 야생동물의 소행일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6년째 공들여 키운 인삼이 엉망이 됐습니다. 줄기가 힘없이 꺾였고 영양분 공급이 안 돼 인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은 망연자실합니다. 농민은 밤낮으로 지켜본 결과 여우떼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여우가 이거를 여기 와서 계속 잠을 자니까 눕혀나가고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원래 하면요 어느 정도 되면 여자 손목 정도는 돼야 돼요. 여우가 자주 출몰한다는 7,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밭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깊은 구덩이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민은 이 여우들이 지난해 말 국립공원공단이 소백산 일대에 방사한 멸종위기종 1급 붉은 여우 30마리 중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30년 넘게 인삼을 재배하면서 이전엔 여우가 나타난 적이 없었고 다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없었다는 겁니다. 농민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인삼밭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인삼밭을 망친 건 누구의 소행이었을까? 공단 측이 공개한 CCTV에는 여우는 물론 오소리와 고양이, 꿩, 생쥐까지 등장했습니다. 공단 측은 여우의 소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오소리, 고양이, 꿩 같은 다른 야생동물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동물에 의해서 훼손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주 경북 영주시 야생동물과 인삼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음주운전 같은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서 합의금 등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범을 잡고 보니 외국인이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쓰면서 법규 위반을 지적하는 이 외국인에게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도로.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이동합니다. 뒤를 따라가던 다른 차량. 앞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주차장을 서성이던 한 남성. 후방 주차를 하려는 차에 갑자기 몸을 던집니다. 회사의 로비에서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뺑소니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키워서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고. 경찰은 일부러 사고를 당하는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서울, 경남 등에서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대 국적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역주행, 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사용됐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피의자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음 범행에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관광비자로 처음 한국에 들어왔고 2018년 12월부터는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쓰는 외국인이 법규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상대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유명 해외 명품 옷이나 신발 등을 입고 있어서 부유한 외국인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이 설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남성을 보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한국인 등을 찾아 입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배드민턴에 삼촌 조카뻘 라이벌이 떴습니다. 44살 베테랑 김정준 선수와 무서운 20살 신예 유수영 선수인데요. 선의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무린 기자가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장애인 배드민턴의 간판 김정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실력자에게 최근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 장애인 배드민턴의 미래로 불리는 20살의 신예 유수영입니다. 김정준보다 무려 24살이나 어리지만 실력과 배짱은 동급입니다. 조카뻘은 아니고 아들뻘입니다. 어떤 뻘이라고? 아들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 삼촌이라고 하죠. 유수영은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첫 대결에선 김정준에게 완패했습니다. 이후 손에 물집이 가득할 정도로 훈련에 매진했고 지난 1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신의 우상인 김정준을 처음으로 꼽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준이 삼촌을 가장 닮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세계 랭킹 1등이랑 아직 이루지 못하셨던 패럴림픽 1등까지 그게 현재 제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국내 1인자였던 김정준에게도 유수영과의 경쟁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이도 좋을 뿐더러 저도 이제 경쟁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운명처럼 내일 준결승에서 맞붙게 된 김정준과 유수영. 두 선수의 열띤 경쟁은 2년 뒤 파리 패럴림픽에서 배드민턴 첫 금메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다. 알겠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격파에 도전하는 62살 무도인이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격파 시연을 하고 있는 무림회 임현수 총사를 최하운 촬영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태권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골. 어떤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 (2012년도에) 제가 암 진단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34kg 정도가 빠지는 바람에 근력도 다 빠졌고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격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파가 암을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송판 한 장을 깨보고 2장, 3장을 놓고도 깨보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낍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격파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천안의 가시거리 280m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인천, 충북과 대전, 세종과 대구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이 10.8도, 청주 9.8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강릉 22도, 진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시 날이 쌀쌀해질 텐데요.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 화요일에는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새 총리에 지명됐습니다. 극우 성향의 정부는 무솔리니 정권 이후 100년 만입니다. 경기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광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8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앞서 2시간여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일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혐의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던 정황도 있다며 받은 돈의 성격은 대선 자금이라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돈 전달책이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메모로 남겼는데 이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한 대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참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하고 군사 정보망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책임자인데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속단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 이대준 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김 전 청장이 안 본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가 새 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곧 내각을 구성하고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선 지 100년 만에 이탈리아에 또다시 극우 성향의 정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을 접견한 조르자 멜로니 대표. 우파 연합 살비니 대표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Della sottoscritta come persona incaricata di formare il nuovo governo. Noi attendiamo ovviamente ora le determinazioni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che 이 만남 이후 마타렐라 대통령은 멜로니를 총리로 지명하고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곧 내각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총리에 취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의장의 무솔리니 숭배자로 알려진 이그나치오 라 루사를, 하원의장의 친푸틴 성향의 극단적인 보수파 로렌초 포타나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모두 극우 성향으로 뒤바뀌고 있지만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새 정부가 친나토, 친유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발표할 장관들도 자기 생각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uesto è il tempo in cui se si vuole far parte della storia si deve capire la responsabilità che si ha nei confronti di decine di milioni di persone perché l'Italia 무솔리니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시 이탈리아에 들어설 극우 성향 정부. EU는 물론 전 세계가 이탈리아 새 정부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대형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임시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서 그 위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5명이 추락했습니다. 2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공사장 한쪽 바닥이 뻥 뚫려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짓고 있던 창고 건물의 4층 바닥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위에서 일하던 5명이 1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 10여 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3명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이 끝내 숨졌고 1명은 회복 중입니다. 다른 중상자 2명은 구급차와 헬기로 각각 인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 등이 추락한 사람들과 뒤엉키면서 피해가 컸던 거로 전해집니다. 위에서 철근 들있던 게 다 구조물이 같이 떨어져서 철근이 같이 추락하면서 그거리 무게 때문에 저기 깔려서. 사상자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작업 중이던 다른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사고 순간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그 밖에 실종자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저온 물류창고로 완공을 넉 달가량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업체의 과실 여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자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는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예정에 없던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취임 50여일 만에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윤 대통령 부친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들인 경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건넨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건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여권에 공을 넘겨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뒤 곧바로 특검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작년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민주당은 상정조차 안 했다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의원들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함께 침몰할 것이라며 갈라치기에도 나섰습니다. 특검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부친집 매각 의혹을 넣자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다면 검찰 수사부터 잘 받는 게 우선이라며 당대표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실체적 진실 규명이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 이 대표의 특검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이 특검 제안을 거부한 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도입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건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대장동 특검은 이미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쟁점이었죠. 여야 모두 후보들은 하자고 했지만 여야는 신경전만 벌이다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100여일 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특검을 전격 제안합니다.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지금 현재 이르는 개발 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자신감을 내비치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그 특검을 그럼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양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합의한 듯 보였지만 여야는 특검 형식이나 수사 범위 등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장외 설전만 벌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대선 뒤에도 특검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한 이른바 상설특검을, 반대로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 법안을 주장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야가 바뀐 지금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법안 상정권을 지닌 법사위원장부터 국민의힘입니다. 또 안건 조정이 회부, 패스트트랙 등 여러 절차들이 예상되는데 여야 합의가 없다면 몇 달씩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할 텐데 결국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처럼 한치 양보 없는 대치 전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 곳곳에서도 고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여야가 격돌했던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도 대검찰청 국감 파행에 책임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 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의 칼을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들 대단히 유감스럽고 엄중하게 항의드린다 이런 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감 보이콧을 보면서 우리 옛날 속담이 생각납니다. 안기 낀 놈이 성낸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로입니다.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 압수수색 224대 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30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8번, 38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넷플릭스와 구글 같은 플랫폼 회사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재남 원자력재단 이사장의 과거 통합진보당 이력을 놓고 사상 검증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대한민국 사보타지를 기획했던 그런 이석기 일당을 옹호했잖아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의원님께서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여부가, 정무위 국감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대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단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세종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대 국민대회를 엽니다. 경찰은 이 집회에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 성향단체가 숭례문 교차로와 태평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7천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고 주최 측은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 차량 운행을 피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을 상대로 논문 심사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논란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해외 출장을 간다며 출석을 거부했던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도피성 출장이란 비판 여론에 밀려 결국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국민대에 대해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나 연구 부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대를 세간에서 뭐라고들 하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국힘대, 건희대, 국민학교, 논문이죠 맛집 이렇게 불러요. 아세요? 이몽재 국민대 총장은 논문을 제대로 검증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그 말만큼 닮아는 이 논문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윤리위원장은 누굽니까? 윤리위원장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숙명여대에 대해선 표절 의혹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이거를 끌어야 될 정도로 교수님들 수준이 낮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사인의 그 학위의 표절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난리법석을 떨 일인가.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논란을 들고 나오며 맞불을 놨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그렇게 집착하는가? 김 여사가 대학 겸임 교수로 지원하며 허위 수상 이력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홍석화 씨도 국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 씨는 김 여사의 2004년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수상 기록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한복 화보 촬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화재청이 이번엔 유명 가수의 공연 같은 상업적 행사에 청와대를 빌려주면서 특혜성 규칙을 적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리 행위를 막겠다며 청와대 관람 규정을 만들었는데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적용 시점을 늦추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진행된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첫 대규모 공연이었습니다. Are you ready? 공연 실황과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예능 다큐멘터리는 유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지난 14일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공연이 상업적 행사였던 셈입니다.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수 비의 공연은 규정이 제정되고 사흘 뒤인 10일에서야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예외 조항을 두면서 결국 청와대 대관은 성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17일로 예정된 공연 촬영을 위해 맞춤형 부칙을 넣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의 청와대 공연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논의됐던 거여서 문화재청이 결국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을 하면서 넷플릭스에 나온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6월 20일 이후에 적용한다. 촬영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본 공연 촬영을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를 사전 답사하고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왔던 것도 논란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일단 저 대통령 집무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의미니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며 해당 촬영권이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난달 강원도가 보증을 선 빚을 갚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고 강원도도 뒤늦게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우려로 채권 시장이 위축된 문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되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 보고 안일하게 보고 대응 없이 한 달을 거의 소비했다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석 달 만기로 파는 채권 금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줄곧 상승세입니다. 특히 레고랜드 보증 관련 우려가 나온 이후 이런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레고랜드의 부실 사태가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들이 발행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최고인 한국전력 채권도 4천억 원 가운데 30%가 팔리지 않았을 정도. 가뜩이나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채권 부도 우려가 커지자 일반 회사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채권을 제때 팔지 못한 금융사들이 위기를 겪거나 매각될 거란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러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채권 시장이 풀리지 않으면 기업이 더 어려워져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악성 소문 단속반을 꾸렸고 금융위원회는 1조 6천억 원을 들여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장에선 비슷한 소문이 나오고 있고 채권 매입 규모도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때문에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금융사가 가진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까지 보증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장은 잔뜩 얼어붙어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소방병원 설립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등을 받는 이흥교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 10달 만입니다. 이 청장은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 사업 당시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며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수건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뿐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에 다목적 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이 댐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댐이 폭파되면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의 드니프로강 카호우카 댐. 수력 발전소가 있는 다목적 댐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에 물을 공급하는 남부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댐에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запрещенных методов и способов войны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Херсон, о подготовке Киевом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ракетного удара по плотине Каховской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нанесение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ракетно-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удара.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댐에 폭탄을 매설하고 위장 공격을 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댐을 폭파한 뒤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Підрив дамби означатиме масштабну катастрофу. Звичайно,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окупантам байдуже, що буде з територією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는 댐의 폭파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과 같은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댐을 점령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있고 러시아는 공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100개 가까운 마을을 수복했고 헤르손시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Триває. Херсонщина. Усього деокуповано 88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Тут проживає 11 827 цивільних громадян. На даний час 한편 러시아군이 헤르손시에서 대대적 후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국방부는 진단했습니다. 남부전선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러시아는 최근 주민 대피령과 계엄령을 동시에 발동해 점령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엄중한 질책을 수용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매운동 등의 악화되는 여론 때문으로 보이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안전시설 확충 등에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지 6일 만에 기자회견장에 선 SPC그룹 허영인 회장. 먼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을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SBC는 회장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안전시설 확충과 설비 자동화에 7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개선책을 수립하고 회사 외부 인사와 현장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고 이틀 뒤 서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고 뒷전 대응이 연일 드러나면서 공분을 일으켰고 SPC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진 상황. 악화하는 여론에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로 수습에 나섰지만 질의응답 없이 회견이 끝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기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 측은 SPL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호입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빛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0.6도, 한낮 기온 19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인천, 충남과 대전, 세종과 대구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춘천 28도, 광주 22도, 진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날씨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아무 소식도 알 수 없어서 가족들은 생사 확인만이라도 바라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송환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2013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체포된 김정욱 씨. 간첩 누명을 쓰고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남조선 정보원 첩자인 김정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요구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적자로 소개하고 중계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선교사 2명과 탈북민 3명이 추가로 북한에 체포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에 이릅니다. 억류 이후 10년 가까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생사 확인을 일단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오랜 긴 시간이 있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생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부가 억류자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억류자 가족 면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장관은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인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면서도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기존의 방법에 더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 분 혹은 6분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정책에서 자국민의 억류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인 2018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직접 송환했고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인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를 대북 현안으로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어제는 제77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테러와 인질극 같은 강력범죄의 최일선의 경찰특공대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경찰특공대는 제대로 된 식당조차 없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특공대원들이 건물에 침투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살펴보니 합판으로 얼기설기 붙인 가벽입니다. 창설 2년 만에 겨우 마련한 훈련시설입니다. 사격장이나
헬기 강화 시설은커녕 운동장조차 없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려면 대전이나 충남, 부산 등 다른 지역 시설을 빌려야 합니다. 다른 특공대나 군부대에 많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숙소와 사무실은 더 심각합니다. 컨테이너를 붙인 가건물에 들어가자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가는 통로가 나옵니다. 통로 끝에 자리한 비좁은 방 한 칸마다 특공대원 5명이 생활합니다. 직원들끼리 많이 배려하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여기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식당 시설이 좀 열악해서 다른 도시락. 숙소 바로 옆에는 EOD, 폭발물 처리반 연구실이 있습니다. 폭발 위험으로 분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일 훈련 강도도 세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복지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뭐 훈련 시스템 이런 게 잘 갖춰줘야 그만큼 사기도 올라가고 하는데. 경찰청이 훈련장과 숙소터는 확보했지만 예산에 발목 잡힌 상황. 세종경찰특공대 예정지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건축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이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행정도시 세종시를 지키는 경찰특공대에 걸맞은 여건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조청년 간부인 아버지와 북한으로 보내진 새 오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생존자인 어머니. 제1동포 양영희 감독의 복잡한 가족사입니다. 2006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파란만장한 그의 가족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선보였던 양 감독이 26년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놈하고 일본 놈만 안 된다. 아니 갖고 와. 조당 사람이라 좋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온 아버지와 일본에서 태어난 어머니. 한평생 국적을 지켰지만 이들에게 조국은 북한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북에 보낼 만큼 부모의 이념은 투철했지만 젊은 딸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마마데と違った飛躍を遂げるということは信じておりますから。信じてえらい長いねんけど。 어떻게 해야 밉기만 한 가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카메라를 들고 대화를 시작한 딸의 기록은 2006년 첫 다큐 디어 평양, 2009년 굿바이 평양을 거쳐 어머니의 인생을 다룬 수포와 이데올로기로 이어졌습니다. 제1동포 양영희 감독이 26년 만에 완성한 가족 3부작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몇십 년이 걸렸어요. 사상이, 가치관이 틀려도 같이 밥 먹자, 같이 살아보자. 화면 속엔 따뜻한 가족애와 서늘한 역사가 공존합니다. 처음 만나는 일본인 사위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다정하지만 어머니에겐 제주 4.3 사건 생존자라는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고향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리워할 수 있는 조국을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구나. 그래서 북한을 그렇게도 믿어줬구나. 특별하기도 평범하기도 한 가족의 사연으로 근현대사의 질곡을 담아내 호평을 받은 양영희 감독. 가족을 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며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진짜 귀찮고 번거롭고 귀찮고 근데 아주 그립고 소중하고 밉고 계속 가족 이야기를 할 겁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간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타이완이 무기를 공동 생산한다는 걸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일을 방해하는 헛된 시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3년임을 결정할 당대회 개막식에서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我们坚持以最大诚意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시 주석 연설 이후 미국이 미사일 제조 기술 등을 타이완에 제공하고 타이완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타이완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중국은 펠로시 의장 방문에 반발해 일주일가량 타이완을 완전 봉쇄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공동 생산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那我国政府我们也会持续跟美国合作，来强化自我防卫的能力，以及不对称的战力。 중국은 관용 언론을 통해 맹비난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과 타이완의 공동 무기 생산은 통일을 방해하는 헛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생산 시설은 인민해방군의 우선 타겟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년 이미 확실시되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는 타이완 통일입니다. 당장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언제든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타이완 해협의 현주소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무능 경영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유업계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사업 종료를 예고한 푸르밀. 하루하루 줄어드는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지금 말로 하면 멘붕이죠. 완전. 거래처도 계속 전화하고 어떻게 된 거냐. 직원 400여 명은 이달 17일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낙농가,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도 가시화됐습니다. 푸르밀 노조는 전문 경영인이 물러나고 가족 경영 체제로 바뀐 뒤 적자가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우유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변화에는 인색했다고 합니다. 설비 투자나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또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푸르밀은 자체 브랜드 대신 유통업체의 브랜드로 파는 PB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푸르밀이 만든 이 흰우유 제품은 1,580원, 다른 유사 제품에 비해 1,000원 이상 쌉니다. 경쟁력에서 대기업에 밀리다 보니 사실상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해온 겁니다. 문제는 다른 우유 업체들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PB 상품을 출시한 다른 중소업체들이 줄줄이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업체까지 가세해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가공 제조사들은 원가의 압박이 실은 좀 심한 건 사실이에요. 우유만으로, 우유 가공품으로만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정말로 마진도 너무 없고. 정부는 마시는 흰우유 공급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요가 늘고 있는 가공유 가격을 낮출 계획이지만 낙농가 반발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 가공유 시장에선 가격이 싼 수입산 유제품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4년 뒤엔 미국과 EU산 유제품에 붙던 관세마저 사라집니다. 유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선 국산 원유를 이용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는 등 연구 개발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소규모로 진행됐던 서울 디자인 축제가 올해는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들이 함께 만든 제품을 만날 수 있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막된 서울 디자인 2022 축제 현장. 시민들이 플리마켓에서 귀여운 인형을 사기도 하고 다트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력해 개발한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의 중고 주방용품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폐업한 식당이나 카페들에서 나오는 중고 제품들, 특히 가구나 그릇들을 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공사장 전등을 설치하는 소상공인과 산업 디자이너는 전등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디자인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실물로 만들고 추후에는 이제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겪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고 자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DP 아트홀에선 높이 27m 규모의 대형 디지털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기업 브랜드관에선 관람객들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행사 부스도 많고 흥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기회가 되면 지인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위한 가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로 진행돼 2만 명이 방문했는데 올해는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5만 명가량이 축제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들이 차량들로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정체는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권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요. 서해안선 목포 쪽은 비봉과 서해대교 부근에서 점차 차 간격을 좁혀가고 있고 중부선 남이 방향 하남에서 산곡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곳곳에 있는 사고 지점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 송내다들목 하위차로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제2경인선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주변으로 짧게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 부근에서 9km 구간,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화도 부근에서 10km 구간 교통량이 많아 정체고 경부선 부산 쪽은 경기권에서는 죽전과 오산 부근에서 8km 구간씩 막혔다가 충청권에서는 천안 주변에서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띠도 잘 매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리 새끼가 일렬로 헤엄치는 이유는? 정갈의 짝짓기가 변비에 미치는 영향은? 첫 만남에 서로가 끌리면 심장 박동수가 같아진다? 황당한 말 같지만 실제로 실험을 통해 이유를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짜 노벨상 혹은 괴짜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그 노벨상입니다. 이그는 있을 법하지 않은 진짜, 임프로버블 제니웬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라고 해요. 매년 10월에 열리는 지식인의 축제 노벨상은 다들 아실 텐데요. 과학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가고 대중들에게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 노벨상을 패러디하면서 탄생한 것이 이그 노벨상입니다.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상인데요. 짝퉁 노벨상이라고 놀림받기도 하지만 이래봬도 1991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32회를 맞은 역사 깊은 시상식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루아커피도 이그 노벨상에서 나왔죠. 올해도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연구진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 끌리는지 아닌지를 심박수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해요. 보자마자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다면 심장 박동수가 같아진다니 로맨틱하지 않나요? 또 다른 실험에선 오리 가족이 등장합니다. 어미 오리를 따라 새끼 오리들이 일렬로 따라오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단순히 어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헤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어미가 맨 앞에서 헤엄치면서 만든 파도를 이어서 타면 뒤에 새끼 오리들은 물의 저항을 덜 받아 적은 힘을 들이고 헤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오리가 가장 큰 이득을 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엔 이그노벨상 수상자가 없을까요? 무려 4명의 수상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2017년 미국 버지니아대의 한지원 씨가 받았던 유체역 학상. You'll hold it from the top. You gaze straight forward and start walking backwards. 커피잔을 들고 다닐 때 윗부분을 잡고 걸으면 커피를 쏟지 않음을 증명한 연구인데요. 17살 때 쓴 보고서로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그 노벨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걸까요? 나름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Laugh and think. 사람들을 무조건 웃게 만들어야 하고 그 웃음 뒤에는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증명해준다고 하네요. 또 하나 재밌는 점, 노벨상에는 막대한 상금이 있죠. 하지만 이그 노벨상 상금은 더 엄청난 금액이 주어집니다. 바로 10조 짐바브웨 달러. 숫자는 크지만 한화 약 4,000원. 그나마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실상 가치가 사라진 돈이랍니다. 시상식을 가려면 전액 자비를 드려야 하는데 남는 건 없겠네요. 이그 노벨상은 수상 소감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1분으로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1분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혼쭐이 난답니다. 괴짜들의 잔치로 보이지만 만만하게 볼 시상식은 아니에요.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 중에 진짜 노벨상 수상자도 있기 때문이죠.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 연구로 이그 노벨상을 받은 안드레 가임은 그로부터 딱 10년 뒤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는 그래핀을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 즐거운 분위기의 시상식장.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 놀릴지 모르지만 괴짜들의 실험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이유.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인천, 충남과 대전, 세종과 대구는 오전과 밤 사이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높습니다. 부산 17도, 제주는 19.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1도, 진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KBS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